다음에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문제가 보통 생기면 사람들은 묻기를 이 누구 책임이야? 누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전체주의 상황이 생겼습니다. 누구 잘못입니까? 아이만에게 책임이 있는 책임 소재의 문제가 있는데 책임 소재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그 교수님의 설명에는 잘 의미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예를 들어서 한스 요나스 같은 사람은 책임의 원칙이라고 해서 책임을 굉장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근데 도대체 누구 책임인가? 예를 들어서 전체주의 국가에서 공포를 일으키는 것은 아직 누구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서로 말을 못하게 하고 자유롭게 말을 못하게 하고 또 어떤 공포를 일으키고 하는 경험이 이제 한국은 비교적 괜찮은 곳이니까 그런 경험을 자주 한 적이 없는데 제 생각에 한 2번 정도 그런 경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붉은 악마가 월드컵 응원을 할 때입니다. 저는 그거를 약간 저는 그때 당시에 외국에 있어서 아까 센수스 코미니스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도 있지만 저는 완전 나라가 이제 이렇게 망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몇천 킬로 떨어져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다 빨간색 옷 입고 스테이지에 쫙 앉아가지고 하는 걸 한번 보세요. 이거는 정상적인 사람의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월드컵이 지난 다음에 그 부모님이 오셨는데 저희 부모님은 축구 같은 거 보는 분들이 아닌데도 그 열광을 쉐어를 하셨더라고요. 그거는 그때 만약에 그걸 꼭 시청에 나가서 봐야 돼? 그런 말을 제가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때 짧은 전체주의의 경험이 또 하나 조금 더 심각한 전체주의의 경험은 황우석 사태 때입니다. 그때도 사람들이 말을 못했어요. 조선일보만 열심히 읽은 사람도 이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는 줄 다 알았습니다. 최소한의 센스만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 계속 거짓말 안 했고 신문에 그 거짓말 조선일보는 예나 지금이나 부끄럽지도 않게 날마다 서로 다른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이가 왔다고 내일은 이가 왔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좀 보고 있으면은 이거 좀 이상하다 생각을 할 만한데 이 사람 과학자가 아무도 안 해요. 왜냐하면 말을 못하도록 강제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런 공포를 일으키는 주체가 뭐고 도대체 책임의 소지가 무엇인가? 아까 교수님 신주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혐의를 어디에다 두고 있는가? 그거에 문제가 있습니다. 혹시 그 센수스 코미니스라는 것이 혹시 그 정체주의 기원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이 중간 지나가는 말로 잠깐 하나는 어떻게 그러니까 최악의 전체적인 상황인데 점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이 어떤 특정한 과정을 거쳐서 됐잖아요. 독일 사람들이 센수스 코미니스트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기록 요나스의 다른 요나스 같은 어떤 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독일로 여행을 나중에 요나스가 아니라 엘루리언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이제 전국에 독일로 들어갔더니 3355 독일 젊은이들이 앉아서 이 외국 사람이 오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뭔 잘못했냐고. 좀 가르쳐달라고. 전쟁이 끝나고 보니까 갑자기 우리를 다 죄인이라고 한다고. 도대체 우리는 지금 뭐가 정확하게 문제였는지 우리한테 좀 가르쳐달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들이 그야말로 평범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은 네. 이게 어떻게 그 과정으로 진화해 간다.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어느 순간이 되면은 그 진실을 만나게 된다고 이제 하셨잖아요. 전체적인 언제는 진실을 만나. 근데 도대체 진실을 언제 만나게 해주고 누가 만나게 해주는가? 왜 그 과정은 어떤 방식으로 되는가? 그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렌트 설명들은 굉장히 정상학적이라고 하셨는데 디스크라이브 하는 거 굉장히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디서 하나 이렇게 저를 그러니까 제가 아이만이 아니라는 것을 간통하게 해주는 그 지점이 저가 딱 파악을 못하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이제 누구 책임인가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도 그다지 그렇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이 쓰신 글에 보면은 사육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을 안 하는 사육. 그리고 사유는 독단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사유가 열려있는 사유를 말하는 것,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점에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말씀하신 것 제가 약간 놀랐는데요. 분노할 때 분노하고 사유할 때 사유하는 것. 분노의 시점, 분노해야 되는 시점이다. 아니면 움직여야 되는 시점이다. 라는 결단이 있는데 사유의 결과로서 결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독단이 안 되었죠. 사유와 그러니까 결단과 독단 어떻게 구별할지. 그 다음에 또 진리 주장, 과거의 정치학에서 진리 주장을 이렇게 진리 주장에 기반을 두었다면 다양성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셨는데 여전히 저한테 진리 주장을 과연 벗어날 수 있는가? 진리 주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누가 진실을 보는가? 아렌트가 진실을 보는가? 아렌트는 센스 슈퍼미니스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센스 슈퍼미니스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죠? 독일 사람들은 그 당시에 센스 슈퍼미니스를 안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 커뮤니티의 그 바운드를 어디까지 잡아야 돼? 독일 문종을 그렇게 생각했지만 전 세계를 생각했으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는 분들이 저한테는 여전히 의문이 많습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무지하기 때문에 아렌트가 잘못한 게 아니고 제가 무시해서 네, 이상입니다. 지금 이 교수님께서 질문을 정리하신 것을 봤는데요. A4로 3장을 정리하셨어요. 혹시 논문을 써서 답하겠습니다. 이러십니까? 안 보내드릴 거라고. 성서에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날생을 넣습니다. 둘 다 이 철로 만드는 종입니다. 순철과 화철. 괜찮았습니까? 우리 삼남매를 왜 이해 못하셨는지 이해가 안 가요. 신순철 선생님 이제 차례대로 이제 좀 순한 철부터 해결하고 그 다음에는 화천이니까 불의 공이네요. 신순철 선생님께서 우리가 이제 말씀하셨던 내용 좀 감사하고요. 대중에 대한 생각 이제 이 부분은 사실 민주주의 문제하고 연결되고요. 전체주의 기원을 보게 되면 전체주의로 이어지는 그 맥락 속에서 이제 사람들이 대중화되어지고 거기서 이제 했던 것이 사회경제학적인 맥락과 그것이 같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소위 이제 대중의 모습은 상당히 실망스러운 모습인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도 그 몇년 전에 썼던 논문 가운데 대중인식론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파푸와 에피스테몰로지. 이제 소위 요즘 집단지성 얘기하는 거하고 조금 연결될 수 있지만 그거는 좀 다르고 집단지성은 그냥 지성인들이 또 모여서 이렇게 하는 그런 차원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 대중인식론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조금 관심 있게 봤던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이제 광주 때의 그 광주의 민중들이 선거를 하면서 그때 이제 그 토론도 하고 또 집단적인 저항을 했을 때 그게 어떤 그 탁월한 어떤 그 정치 지도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서 나갈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다. 그러니까 대중들의 활동 그리고 대중들 서로 모여서 행동하고 얘기하고 합의하고 거기서 무엇을 얘기하고 토론하고 했던 그런 장면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 대중들이 이제 모여서 한 어떤 행동들도 부정적인 차원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긍정적인 어떤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들도 찾을 수 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 방향을 찾는 경우 좀 더 여러 경험들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해가 그랬고요. 또 2008년도에 촛불 시위할 때에 그때에도 이제 그
소위 이제 그 광장에서 그 모여서 이제 토론하고 하는 이제 보고 나온 이야기 기록적인 거 보면 이제 그게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1890 그때 만민공동회 그 만민공동회라고 하는 그 사건을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면 기억해보십시오. 그때 고종 황제가 승하하고 그 어간에 우리나라 광주 그러니까 이 종로바닥에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그야말로 촛불시위 같은 일들이 시켜져 있었습니다. 그런 몇 차례의 경험들이 우리들한테는 대중에게 상당히 긍정적인 어떤 신뢰를 할 수 있는 계기를 줬고,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이 긍정적 경험들이 그 실질적으로 쌓이는 부분이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할 때 이제 아렌트가 전체주의에 대한 응답을 하면서 대중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을 제가 좀 비판적으로 언급한 적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하고 그러면 이제 아렌트가 과연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라고 질문하면 그게 조금 이제 레벨이 좀 달라지지 않나 싶습니다. 아까 신선생님께서 이제 그 몇 가지 그 지적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좀 순서가 조금 뒤죽박죽이 될 것 같습니다만은 우선 이제 여기에 대해서 대답할 때 이제 제가 좀 조심스러운 것이 아렌트가 실제로 책을 통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를 제가 할 수도 있고, 아렌트를 그 입장에 서서 제 입장에서 이제 해석해가지고 하는 얘기도 있을 수 있고, 그 두 가지가 이제 조금 섞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소위 이제 그 아렌티안적인 생각 속에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우리나라 이제 MB 대통령께서 그 처음에 대통령을 부를 때 나는 정치는 모르는 사람이다, 나는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 라고 하는 그 말 자체만으로도 그분은 정치적으로 대단히 위험한 길을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무슨 TV 토론 CBS에서 제가 이제 나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 관점에서 비판을 했었고요. 또 다른 글을 속에서도 그런 생각이 갖고 있는 위험성은 그런 아렌트 연구하는 사람이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경제라고 하는 문제는 답이 있는 문제고요.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대화와 타협과 어떤 다양성의 존중과 이런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기업체가 잘 되려면 차라리 온갖 부정과 거짓을 하더라도 삼성의 이건희 회장처럼 하는 게 그야말로 세계 인류 기업으로 만드는 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런데 국가를 그런 식으로 경영한다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대통령직에 대한 잘못된 이해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 독선이라는 말로 그분을 수식할 수가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사실 CEO 그 독선적이지 않은 CEO가 어디 있습니까?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은 어느 부분에서는 결단을 내리고 모두 다 말을 따라오라 하고 기업체를 이끌어 가야지 되죠. 또 그분이 이제 CEO가 갖고 있는 미래에 대한 통찰이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어떤 그 투자를 결정을 해야 되고, 또 어떤 부분을 이제 잘라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해 나가는데 그게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가 되고 합의를 하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곤란한 길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경제의 길과 정치의 길은 굉장히 다른 길이다라고 하는 점을 얘기를 했고요.